배움을 즐기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그 세상의 흥미로운 지식들을 스펀지처럼 촤악촤악 흡수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딥 다이브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들이 꽤나 흥미진진하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는 사실 꽤나 묵직합니다. 바로 대학교 생리학광의 녹취록이랑 연구 노트들이거든요. 생리학이라고 하면 벌써 좀 지루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 천만에요. 오늘 이 깊이 있는 탐험, 이 딥 다이브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무심코 머리 위에 안경을 찾는 그 바보 같은 순간조차 완전한 생물학적 마법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웬만한 SF 영화보다 훨씬 더 경이로우니까요. 네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감각, 생각, 움직임이 도대체 몸속에서 어떤 기상천외한 방식을 거쳐 처리되는지 그 비밀을 해독하는 겁니다. 따뜻한 커피랑 펄펄 끓는 용암을 도대체 어떻게 구분하는지 같은 것들 말이죠. 맞습니다.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핵심만 콕콕 짚어드릴 테니까요. 준비되셨나요? 네, 오늘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결국 이 복잡한 신경계가 마치 상상을 초월하는 정교한 슈퍼컴퓨터처럼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하는 과정이더라고요. 슈퍼컴퓨터요? 아, 진짜 딱 맞는 비유네요. 피부에 닿는 물리적인 자극이 어떻게 전기로 바뀌고 그 전기가 또 화학물질로 변환되어서 우리의 뇌라는 거대한 지휘소로 전달되는지. 그야말로 우리 몸속에서 매초 수십억 번씩 일어나는 여정이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 겁니다. 네, 자료를 읽으면서 제 몸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진짜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럼 숲을 먼저 봐야겠죠. 우리 몸의 지휘체계, 이 신경내의 큰 그림부터 한번 그려주시죠. 신경계는 크게 두 개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중추신경계, 즉 뇌와 척수가 있죠. 거기가 모든 정보를 처리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중앙 컨트롤 타워인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타워를 제외한 몸 구석구석으로 뻗어있는 모든 신경망을 말초신경계라고 부릅니다. 현장 요원들 같은 느낌이네요. 네, 손끝이나 발끝 같은 현장의 정보를 수집해서 타워로 올려보내고 타워의 명령을 다시 현장으로 빠르게 전달하는 일종의 전국구 통신망 역할이죠. 통신망 하니까 제가 자료에서 발견한 엄청 유용한 암기 팁이 생각나네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오, 어떤 팁이죠? 말초신경계에서 정보를 뇌로 가져오는 신경을 구심성 신경, 영어로 efferent라고 하고 반대로 뇌에서 명령을 내보내는 걸 원심성 신경, efferent라고 하잖아요. 네, 학생들이 되게 헷갈려하는 용어들이죠. 이게 영어 앞글자를 따서 기억하니까 뇌리에 확 박히더라고요. 구심성, 그러니까 efferent의 A는 외부 자극이 다가오니까 advance, 전진하다. 아, 어드밴스 좋네요. 그리고 원심성, efferent의 A는 명령이 몸 밖으로 나가니까 exit, 출구로 나가다. 여러분도 속으로 생각해보세요. 들어올 땐 advance, 나갈 땐 exit. 직관적이고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엑시트를 통해 밖으로 나가는 원심성 신경은 다시 두 갈래 길로 나뉘거든요. 아, 우리가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랑 없는 걸로 나뉘는 거 맞죠? 맞아요. 우리가 의지대로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체성신경계가 있고요. 골격근을 통제하죠. 반대로 의지와 상관없이 알아서 척척 조절되는 자율신경계가 있습니다. 심장 박동이나 소화 같은 거요. 그렇죠. 이 자율신경계 안에는 또 위기 상황에서 몸을 긴장시키는 교감신경과 휴식할 때 몸을 이완시키는 부교감신경이 있어서 마치 시소처럼 우리 몸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자료를 보다가 진짜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 같은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거든요. 어떤 부분이었나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똑똑한 사람 보면 오, 뇌 뉴런이 좀 살아있는데 막 이러잖아요. 신경계 하면 당연히 뉴런만 떠올리고요. 네, 뉴런이 신경계의 스타라고 생각하죠. 근데 중추신경계 세포의 무려 90%가 뉴런이 아니랍니다. 주인공인 줄 알았던 뉴런은 고작 10%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나머지 90%는 바로 교세포들이죠. 네, 이 까다로운 뉴런들을 묵먹히 돕고 먹여 살리는 숨은 영웅들이잖아요. 과거에는 이 교세포들이 그냥 뉴런 사이를 채우는 접착제, 글루 같은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름도 글리아 셀즈죠. 접착제가 끝이 아니었던 거네요? 네, 단순한 들러리가 아닙니다. 마치 거대한 건축 현장의 크레인이나 비계처럼 뉴런들을 3차원 공간에서 꽉 잡아주고 생존에 필수적인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자료 보니까 이 교세포도 크게 4가지 특수부대로 나뉘더라고요. 맞아요. 첫 번째는 성상교세포, 에스트로사이트입니다.
별 모양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인데 혈액 속에 떠다니는 독소나 해로운 물질이 뇌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뇌의 혈관 장벽을 형성하죠. 아, 그 유명한 비비비군요. 경비원 역할이네요. 네, 게다가 뉴런이 활동하고 남긴 칼륨 이온이나 신경 전달 물질 찌꺼기를 말끔히 청소해서 뇌 속을 항상 쾌적하게 유지해줍니다. 별 모양 청소부라니 귀엽네요. 두 번째 부대인 미세아교 세포도 되게 재밌었어요. 마이크로글리아요. 아, 뇌의 팩맨 같은 녀석들이죠. 맞아요. 평소에는 나뭇가지처럼 가만히 있다가 죽은 세포나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아메바처럼 변형해서 스르륵 이동해 집어삼키잖아요. 전담 면역 방어군. 정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뇌실막 세포입니다. 이 친구들은 뇌와 척수 안에 빈 공간을 채우는 뇌척수액을 쉼없이 만들어내고 순환시키는 펌프 역할을 해요. 완충제를 계속 만들어내는 공장이군요. 그렇죠. 게다가 최근 연구에서는 이 세포들이 미래의 신경줄기 세포로 작용해서 손상된 뇌에서 새로운 뉴런을 만들어낼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와, 뇌를 고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름이 좀 길었어요. 희소돌기. 희소돌기 악교세포죠. 이름은 어렵지만 역할은 명확합니다. 뉴런의 긴 팔, 즉 축삭을 전선 피복처럼 감싸는 수초를 만들어냅니다. 말초신경계에서는 슈반세포라는 애들이 이 역할을 대신한다고 들었어요. 네, 훌륭하게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잠깐만요. 이 교세포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번뜩 떠오르는 미스터리가 있어요. 오, 어떤 건가요? 여러분, 아까 뉴런은 분열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한 번 죽으면 끝이죠. 네, 고도로 특화되어서 분열 능력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분열을 못하는데 뇌의 종양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암이나 종양은 세포가 미친 듯이 분열해야 생기는 거잖아요. 아,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임상적으로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답이 바로 교세포에 있었던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치명적인 뇌종양인 교모세포종. 이것 뉴런이 통제불능이 된 게 아니라 이 90%를 차지하는 교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분열해서 생기는 병이었어요. 맞습니다. 뇌에서 발생하는 원발성 종양은 결국 분열 능력이 남아있는 교세포에서 기원한다는 뼈아픈 사실이죠. 와, 이렇게 연결되니까 진짜 소름 돋더라고요. 자, 그럼 뇌의 구조랑 조력자들 세팅은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외부 감각이 어떻게 뇌로 빨려 들어가는지 얘기해 볼까요? 좋습니다. 아까 안경을 머리 위에 쓰고도 온 집안을 뒤지는 이유에 대해 화두를 던지셨죠. 네, 다들 겪어보셨잖아요. 내 안경 어디 갔지? 하고 찾는데 거울 보면 머리 위에 떡하니 있는 거예요. 처음 얹었을 때는 묵직한 느낌이 났는데 왜 5분만 지나면 그 느낌이 귀신같이 사라지는 걸까요? 그건 우리 몸의 감각 수용체들이 가진 영리한 적응 방식 때문입니다. 수용체가 크게 두 성향으로 나뉘는데 안경의 사례는 위상성 수용체의 장난이죠. 위상성 수용체요? 네, Phasic Receptors라고 하는데 피부에 자극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금방 흥미를 잃고 뇌로 보내는 신호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아, 계속 똑같은 무게네? 뇌를 귀찮게 할 필요 없지? 하고 자체 필터링을 해버리는 거군요. 맞아요. 대신 이 수용체들은 자극이 변화가 생길 때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안경을 확 벗을 때 피부에서 느껴지는 오프 반응, 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옷이 살갗에 닿는 느낌 같은 것 때문에 우리 뇌가 과부하거리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모든 수용체가 그렇게 금방 적응해버리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긴장성 수용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걔네는 끝까지 적응 안 하는 애들인가요? 근데 관절이 얼마나 꺾여 있는지 알려주는 자세 정보나 시각 정보처럼 생존에 필수적인 건 1초라도 끊기면 안 되니까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계속 뇌에 신호를 쏩니다.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감각이랑 지각의 차이를 아시나요? 아, 센세이션과 퍼셉션이죠. 네. 기차 여행 가서 철로를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평행하게 뻗은 철로가 저 멀리서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원근법 때문에요. 근데 우리 눈이 받아들이는 물리적 감각 데이터는 분명히 일자로 평행한 두 개의 선이거든요. 하지만 뇌가 거기에 원근법 규칙을 씌워서 만난다라고 해석해내는 거. 그게 바로 지각이라는 겁니다. 감각은 날것의 데이터고 지각은 뇌가 만들어낸 스토리인 셈이죠.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네, 이 날것의 데이터가 어떻게 그 기나긴 신경을 타고 뇌까지 올라갈까 생각해보면 바로 활동전이라는 전기 신호를 통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아, 맞아요. 활동전이. 그 뉴런 안에서 전기가 튀는 규칙도 진짜 독특하잖아요. 제가 녹취록 보다가 교수님이 던진 비유에서 완전 빵 터졌거든요. 절반만 죽을 순 없다. 그 부분인가요? 네, 그리고 객관식 문제에 부분 점수는 없다. 진짜 완벽한 비유 아닌가요? 이게 바로 활동전이의 실무율, all 넌 법칙이잖아요. 맞습니다. 활동전이는 역치라는 특정 전압 커트라인을 넘으면 무조건 100% 똑같은 크기의 전기를 빵 터트립니다. 커트라인을 못 넘으면 아예 발생하지 않고요. 바늘로 살짝 찌른다고 작은 전기가 흐르고 망치로 세게 친다고 거대한 전기가 흐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청취자분들도 의문이 드실 겁니다. 모든 활동전이 스파크의 크기가 같다면 뇌는 따뜻한 물이랑 펄펄 끓는 물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러니까요. 전압이 같으면 뇌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자극이어야 하잖아요. 해답은 신호의 크기가 아니라 빈도에 있습니다. 자극이 강해지면 전기 스파크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라 터지는 횟수가 미친 듯이 빨라지는 거죠. 아, 살짝 따뜻할 때는 탁탁탁 하고 여유롭게 보내다가 끓는 물이 닿으면 타다다다닥 하고 초당 엄청난 횟수의 전기를 쏘아 올리는 겁니다. 뇌는 그 속도를 계산해서 강도를 인식하는 거군요. 진짜 모스부어 같네요. 효율적이에요. 근데 이 전기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면 안 되는 것처럼 직진만 한다고 들었어요. 네, 완벽한 통제 시스템인 불응기 덕분이죠. 전기가 한번 터지면 나트륨 채널이라는 문이 꽉 닫혀서 자물쇠가 걸립니다. 이걸 절대 불응기라고 해요. 아예 잠긴 거니까 밖에서 아무리 때려도 전기가 안 생기는 시간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그 직후에는 상대 불응기가 이어집니다. 이때는 칼륨 이온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세포 안의 전압이 평소보다 훨씬 마이너스로 뚝 떨어져요. 배터리가 바닥을 뚫고 과분극 상태가 되는 거군요. 네, 자물쇠는 풀렸지만 커트라인까지 도달하려면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한 자극을 줘야만 겨우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죠. 그래서 전기 신호는 앞쪽, 즉 뇌를 향해서만 전진하게 됩니다. 이 전기 달리는 석도 비유도 진짜 재밌었어요. 좁은 하수구 파이프 통과하려면 배 깔고 낑낑대며 기어가야 하니까 느린데 넓은 파이프에선 벌떡 일어나서 달릴 수 있잖아요. 신경섬유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굵고 그 수초 피복으로 두껍게 감싸진 A알파 섬유는 시속 100km로 쌩쌩 달리는 넓은 8차선 고속도로. 반대로 얇고 피복도 없는 C섬유는 시속 30km, 조심조심 가는 좁은 골목길인 거죠. 여기서 수초의 진가가 또 한 번 발휘되죠. 피복으로 감싸진 신경은 전기가 표면을 일일이 훑고 갈 필요가 없거든요. 아, 징검다리처럼 뛴다고 했죠? 네, 피복이 없는 랑비의 결절이라는 틈새만 폴짝폴짝 건너뜹니다. 이걸 도약전도라고 부르죠. 속도도 비약적으로 높여주고 에너지도 엄청나게 절약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입니다. 근데 이 수초가 망가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안타깝게도 면역 체계가 오작동해서 이 피복을 파괴해버리는 질환이 있습니다. 전선 피복이 벗겨져 합선되듯이 신호가 제대로 전달 안 돼서 마비가 오는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무서운 병이죠. 참 정교하면서도 아슬아슬하네요. 자, 그렇게 전기가 고속도로를 타고 쌩쌩 달리다가 뇌를 향해 가면서 아주 큰 난관에 부딪히잖아요. 바로 뉴런과 다음 뉴런 사이의 빈틈, 시냅스요. 네, 뉴런들은 물리적으로 뚝 떨어져 있죠. 전기는 허공을 전파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갑자기 화학물질로 옷을 갈아입는다는 게 진짜 마법 같았어요. 고속도로 끝인 축상 말단에 전기가 도착하면 특별한 문이 열립니다. 전압 개폐성 칼슘 채널이죠. 이 문이 열리면 칼슘 이온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고요. 간 대기하고 있던 물풍선들이 막 터지는 거고요. 네, 소포라고 부르는 그 물풍선들이 세포막과 융합하면서 툭 터지고 그 안에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됩니다. 전기 신호가 화학적 메신저로 변환되는 순간이죠. 터져나온 화학물질들이 틈새를 헤엄쳐서 다음 뉴런 수용체에 찰칵 결합하고요. 그러면 다음 뉴런에서 다시 이온 채널들이 열리면서 전기 신호로 번역되어 여행을 계속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전기랑 화학물질이 교대하는 릴레이 경주네요. 근데 뇌 안에서는 여기서부터 엄청난 시속 게임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의 아슬아슬한 균형이죠. 시냅스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신호가 충돌하거든요. 페달이랑 브레이크요. 네, 흥분성 신호, 즉 EPSP는 나트륨 이온을 들여보내서 다음 뉴런이 활동 전이를 터뜨리도록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반대로 억제성 신호인 IPSP는 전압을 뚝 떨어뜨려서 브레이크를 걸어버리죠.
와, 여러분 이거 균형이 진짜 무섭도록 중요한 게요. 독소나 약물 개입했을 때 사례 보면 완전 소름 돋아요. 파상풍이나 스트리크닌 같은 경우 말씀이시죠? 네. 녹슨 못에 찔리면 걸리는 파상풍이나 그 쥐약 성분, 독소가 들어오면 뇌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억제성 물질을 막아버리잖아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의 브레이크선을 완전히 끊어버린 격이죠. 그래서 근육을 진정시키는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온몸이 과도하게 흥분해서 막 척추가 활처럼 휘어지는 경련을 일으키다 죽게 되는 거잖아요. 무서워요, 진짜. 반대로 마약인 코카인은 브레이크를 부수는 게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은 발을 못되게 만듭니다. 아, 도파민 청소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네, 기분을 좋게 하는 도파민은 방출된 후 재흡수되어야 하는데 코카인이 이 청소구를 꽉 막아버리니까 도파민이 시냅스 틈새에 계속 머물면서 수용체를 때리는 거죠. 과다 흥분 상태에 갇히는 거네요. 근데 반대로 이 원리를 긍정적인 치료제로 쓰는 것도 신기했어요. 파킨슨병이요.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도파민 세포가 파괴되는 병이니까요. 도파민 자체를 주사하면 좋은데 뇌 혈관 장벽을 통과 못하니까 그 원료가 되는 L-도파민을 택배로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게 뉴런 안에 들어가서 도파민으로 변환되면 윤활유가 보충돼서 손떨림이 완화되는 거고요. 훌륭한 요약입니다. 덧붙이자면 시냅스에서 방출되는 화학 물질은 두 종류가 있어요. 지금 말한 신경 전달 물질은 빠르고 즉각적인 소형 우편물이라면 아, 신경 펩타이드라는 것도 있었죠? 대형 택배 느낌의. 네, 신경 펩타이드는 훨씬 크고 기분이나 통증을 천천히 그리고 광범위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미치도록 정교한 시스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당연히 납득이 가네요. 한 번 죽으면 끝인 이 대체 불가능한 슈퍼컴퓨터를 완벽하게 보호할 방어벽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몸은 뇌와 척수를 보호하기 위해 3단계 물리적 요새와 1단계 화학적 요새를 결합한 완벽한 포트녹스급 철통 보안을 구축했죠. 저 진짜 이 삼중 방어 메커니즘을 조선백자 포장하는 거에 비유한 대목에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사할 때 도자기 포장하는 거랑 똑같죠? 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로 외부 충격을 막아줄 단단한 나무 상자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두개골이당 척수뼈잖아요. 튼튼한 뼈 상자죠. 그리고 상자 안에서 백자의 흠집 안 나게 얇은 포장지로 겹겹이 싸는데 그게 뇌를 덮고 있는 세 겹의 뇌수막인 거고요. 그 세 겹도 재질이 다 다릅니다. 바깥층 경질막은 두꺼운 캔버스 천처럼 질기고 중간층 거미막은 얇은 뽁뽁이나 거미줄 구조의 혈관이 풍부하죠. 가장 안쪽 연질막은 얇은 주방용 랩처럼 뇌 굴곡에 찰싹 달라붙어 있고요. 네, 근데 포장지로 싼 백자를 상자에 넣어도 빈 공간이 남잖아요. 뛰거나 흔들면 벽에 부딪혀서 박살나겠죠. 그래서 빈틈을 채우는 완충제, 물침대 같은 게 필요한데 그 세 번째 방어막이 바로 뇌척수액이었어요. 네, 뇌가 액체 위에 둥둥 떠 있는 상태. 부력을 받아서 실제 무게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지고 충격도 흡수하죠. 근데 이 뇌척수액 양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척수천자 검사한다고 이걸 좀 뽑아내면 부력을 잃은 뇌가 밑으로 살짝 처지면서 신경을 당겨서 엄청난 두통이 오잖아요. 반대로 순환이 안 돼서 차오르면 뇌실이 팽창해서 뇌를 짓누르는 수두증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물리적 방어벽을 뚫어도 마지막 VIP 클럽 기도 같은 화학적 방어벽, 뇌혈관 장벽이 딱 버티고 있죠. 밀착 연접으로 틈새를 시멘트처럼 꽉 조여놓고요. 산소나 알코올 같은 지질 용해성은 쓱 통과하지만 덩치 큰 수용성 물질은 전용 운반체가 있어야만 까다롭게 통과시킵니다. 진짜 진화가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딥다이브 어떠셨나요? 피부에 닿은 미세한 감각이 위상성 수용체 필터를 거치고 전기 스파크로 변해서 시속 100km로 질주하다가 시냅스라는 벼랑 끝에서 물풍선을 터뜨리며 화학물질로 변신해 틈새를 건너가죠. 네, 흥분과 억제의 시속 게임을 벌이면서요. 이 모든 릴레이가 삼중 요새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게 정말 경이롭습니다. 이 거대한 교양곡을 이해하고 나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며 청취자 여러분께 깊게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오, 전문가님이 무슨 질문 하실지 대충 짐작이 가는데요. 오늘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지각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저 캄캄한 두개골 안에 갇힌 뇌가 외부 전기 신호의 빈도와 패턴을 나름대로 해석한 번역본일 뿐이죠. 뇌가 해석한 스토리요? 그렇다면 우리가 철석같이 진짜라고 믿는 이 3차원의 현실이 사실은 뇌가 정교하게 직조해낸 일종의 환상,
일루션이라면 어떨까요? 와, 소름 돋네요. 영화 매트릭스 같아요. 만약 우리의 뉴런이 발생시키는 전기 주파수 패턴이 달라졌거나 뇌가 그걸 해석하는 규칙이 단 1%만 달랐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완전히 다른 색깔, 상상도 못할 소리로 인지하며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평행한 기차 선로가 만나는 것처럼 뇌가 지각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 견고한 현실 자체가 뇌의 통번역 시스템이 빚어낸 거대한 매트릭스일 수도 있다는 뜻이군요. 네, 한 번쯤 상상해 볼 만한 흥미로운 주제죠. 여러분, 오늘 하루는 여러분 손끝에 닿는 커피잔의 촉각, 주변의 소음, 심지어 머리 위 안경의 감각까지 새로운 시각으로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몸속에서 1초에 수천 번씩 일어나는 전기와 화학의 춤을 상상하면서요. 오늘 심춘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에도 뇌를 자극하는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오겠습니다.